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뉴욕 지역은 기대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CDC가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인의 70%가량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주도 3월 2일부터는 주 전체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 전역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은 연일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일부터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피크타임 요금을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뉴욕 지역은 기대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매번 지적되는 재외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역대급 비호감 후보라는 평가까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전 세계 115개국의 177개 재외공관의 219개 투표소에서 사전 신고 신청한 유권자 22만 6,1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4개 투표소에서는 전체 등록 유권자 9,123명 중 총 6,019명이 투표에 참여해 65.9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는 총 유권자 852명 중 713명이 투표해 83.6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뉴욕 일원 최종 투표율은 67.48%로 마감됐습니다. 앞서 치러진 18대 대선 투표율 68%, 19대 대선 투표율 70.6%보다 낮은 역대 대선 재외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6일 동안 투표가 진행된 공관 투표소에서는 총 2,243명이 투표를 마쳤고 지난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추가 투표소는 뉴욕 베이사이드 투표소가 1,245명,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투표소는 1,903명, 테너플라이 투표소는 62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외교 행랑으로 한국으로 보내져 해당 시 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다 대선 당일인 3월 9일 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를 하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CDC도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새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량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5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의 70%가량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이번 새로운 지침에서 코로나19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와 신규 입원 환자 수,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점유율 등 3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만 봐왔던 것에서 입원 환자 수와 병상 수용 여력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겁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만이 아니라 중증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새 지침은 카운티 정부가 이런 3가지 척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DC는 이 가운데 낮음과 중간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밀집한 실내 공간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중간인 지역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새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되는 인구는 28%에 불과합니다. CDC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뉴욕주도 3월 2일부터는 주 전체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학교들은 3월 7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종료됩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월 2일부터 주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다며 이날부터 각 카운티와 도시별로 학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의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역시 위험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뉴욕 역시 주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고 3월 2일부터는 지역 학군에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학교의 경우는 3월 7일에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학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늘 종료됐습니다.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위험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뉴욕시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3월 7일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뒤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 등이 없을 경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는 3월 4일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학생들은 계속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정부 운영 의료시설 등을 비롯해 요양원, 교정시설, 노숙자 쉘터와 대중교통 등에서는 계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는 CDC의 새로운 지침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3월 7일부터 주 저녁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백악관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뉴 노멀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영향력을 누그러뜨리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뉴 노멀 전략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내놓은 청사진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펜실베니아 대학 의료윤리보건정책부 이지키얼 이메뉴얼 학장이 이끄는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했습니다. 넥스트 노멀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기, 코로나19와 함께 살기 위한 로드맵이란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 136쪽 분량으로 미국이 정상적인 상황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을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게 할 지침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온 뉴 노멀이란 개념을 넥스트 노멀로 규정한 겁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대신 미국은 그 영향력을 누그러뜨리고 변이에 대비하면서 넥스트 노멀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보건당국이 방역 조치를 언제 강화하고 풀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침이 될 핵심 지표를 연방정부가 개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된 초고속 작전을 모델로 삼아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가 공중보건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연구를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 총 10개의 포괄적 제안이 담겼습니다. 미국 내 우크라이나계 인구는 약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 전역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이 연일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계 인구가 많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24일 밤부터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도시 서부의 우크라이나계 집단 거주지 유크레이니언 빌리지에 수백 명이 모여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서방 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푸틴 저지, 전쟁 중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시위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중추 역할을 해온 카톨릭 교회 두 곳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시카고시는 24일 밤부터 시청사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랑 파랑색 전등을 켜고 연대를 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 주 접경 지역과 맨하튼의 이스트빌리지, 브루클린, 브라이튼비치 등에서도 24일 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표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외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세크라멘토 등에서도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우크라이나계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태생의 미국 이민자 수는 약 3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죠.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이런 경제 제재에 대해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의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7%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0%, 모르겠다는 입장은 13%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9%, 공화당 지지층의 62%, 무당층의 63%가 각각 지지를 표명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놓고는 반응이 현저하게 갈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부정평가는 47%로 긍정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견해 없음은 2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율이 66%에 달한 반면 공화당은 8%, 무당층에서는 30%에 그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52%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이 약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48%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2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산 보드카 등 주류를 불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러시아 보드카의 비중은 1%에 불과해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와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유타, 오하이오, 버지니아, 뉴햄프셔 주지사는 러시아산 보드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식당과 술집 주인에게 러시아산 술을 매장 진열대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텍사스 레스토랑 협회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주류 제품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업체들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호응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역시 러시아에서 생산된 모든 주류 브랜드를 매장 선반에서 즉각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도 주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주류 매장에서 보드카 등 러시아 술 취급을 금지했고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러시아산 보드카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아칸소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톰 커튼 연방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러시아 보드카를 모두 버려야 한다며 화염병을 제조할 수 있도록 보드카 빈병을 미사일 탄약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가장 눈에 띄는 수출품 중 하나였던 보드카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분노의 표적이 됐다면서도 이런 보드카 불매 운동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산 보드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미 증류주 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산 보드카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에 불과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팬데믹 이후 승객이 급격히 줄자 피크타임 요금을 없앴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피크타임 요금이 부활합니다. 대신 티켓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도들도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3월 1일부터 메트로놀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 피크타임 요금을 다시 적용한다며 티켓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놀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들은 월간 정기권을 기존 요금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편도요금에서 20% 할인된 20회 승차권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입니다. 이 20회 승차권은 60일 동안 유효합니다. 뉴욕 시내에서 주말에 통근 열차를 탈 경우 할인해주던 시티 티켓도 주중 오프 피크 시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전철역과 버스 등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에도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됐습니다.
옴니 이용자가 일주일간 33달러, 12회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자동으로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안필영 씨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대한인 국민화는 안 씨가 26일 오후 11시 11분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안창호 선생의 삼남으로 1926년 LA에서 태어났습니다. 독립유공자이자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활약했던 큰형 안필립 선생의 영향을 받아 배우로 활동했고 부친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펼쳤던 독립운동 등을 증언하며 한일 사회를 정신적으로 떠받치는 원로로서 존경받아왔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의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사전 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8차에 걸친 헌법 소원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온 전종준 변호사는 사상 최초로 한국에 연고가 없는 미국인이 해외에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사전 심사를 통과시킨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인권적 관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전 심사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시행규칙위원으로 사전 심사를 통과한 2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카고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늘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천 가구를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발한 후 매월 현금 $500씩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카고시는 가내 근로자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 체류자 등에게 1회에 한해 $50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이 프로그램에 $3,15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대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이 극장은 지난 23일 저녁 로어 맨하탄 시워드팍 인근에서 한 아시안 남성 연극 배우가 극장으로 오는 길에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발로 차여 눈에 타박상을 입었고 안경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시워드팍 인근은 2주 전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불과 몇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극장 측은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아시안들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